매드팩토는 그 의학이라는 그 매드라고 하는 저 앞부분의 왕, 팩텀이라는 말이 네네. 라틴어로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벡토서팁이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인데 TGF-β 신호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동양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물질을 억제해서 항암제 효과를 높여주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시청자분이 낯이 익으신 분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잠시 좀 인사부터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네네. 안녕하세요. 매드팩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다시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시게 된 것은 또 매드팩트의 강점 중에 하나가 ORR이라는 얘기가 좀 네. 많이 나와요. 이게 또 뭔지 좀 이렇게 김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보통은 ORR이라고 하는 거가 네네. 이제 반응률이라 이렇게 볼수면 이제 반응률, 반응률 네네. 쉽게 이제 반응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OR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을 보면 이 약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나타내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이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OR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양의 크기가 네네. 30% 이상 줄었을 때를 ORR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이 줄어줘야만이 그러니까 30% 준다는 얘기는 계속 줄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는 이 지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상을 할 때는 어디 가서 임상 시험을 해서 암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ORR입니다 하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암이 실질적으로 30% 이제 줄었구나 이런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야만이 ORR이 30% 이상이 되는 환자가 어느 정도만 되게 되면 특히 MSD, 멀크가 갖고 있었던 키투르다라고 하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네네. ORR이 40%도 나왔습니다. 40%. 그러니까 40% 정도. 상당히 높은데요? 39.9%인가 되는데 40%만 되게 되면 네네. 미국 식약처에서 조기 승인을 해줍니다. 판매 승인을. 아. 그렇기 때문에 임상 ORR 단계를 축소시키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임상 단계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이 판매를 하면서 나머지 임상을 예, 진행할 수 있도록 예, 해주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네. 회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ORR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암이 30% 줄었다는 것 이외에도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초기 임상인데 이제 대장암 작년에 11월 달에 SITC라고 하는 이제 미국 면역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만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키투르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와 저희 약제를 병용 투여했었을 때 치료했었을 때 이 진행성 대장암 중에서 키투르다는 0%인데요. 단독으로는 저희 약이 같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치료율이 33%가 ORR 나왔습니다. 33%. 예, 그 네. 33%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높죠. 엄청난 네네. 수치가 높은 수치가 제가 되는 거죠. 알기로는 이전에 어떤 이렇게 대표님이 17% 이렇게 15% 넘더라도 굉장히 높다 그랬는데 33% 엄청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네네. 되게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발표했던 것을 보고 이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관심을 보였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 ORR에 저희들이 초기에 가서 썼던 그 수치를 계속적으로 환자를 늘렸을 때도 그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ORR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자기가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환자 모집이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수월해져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아마 많은 숫자에 대한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숫자에 대한 임상은 아마 거의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가 지금 제일 저희로서 이제 관심 있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치료율이요. 벡터서팀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저희 약제라고 하는 거는 확장성에서는 이때까지 없었던 있었던 어떤 약제보다 확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모든 암에 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최근에 나왔었던 저희가 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게 되게 되면 요즘에는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 CAR-T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면역세포를
조작을 해서 어떤 특정 암에 가서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제 CAR-T 치료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비싸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세포 치료 중에 하나가 되는데 네. 국내에서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사람마다 이 반응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네.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대학에서 네네. 지금 나와 있는 한 500개 정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약과 네네. 이 CAR-T 세포를 같이 했을 때 효능을 높여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실험을 이분들이 해갖고 블러드라고 하는 글로벌의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500개 중에 저희 약제가 톱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포 치료에도 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톱10에? 네, 톱10 네. 안에요. 네. 그리고 500개 중에 그 대신에 그리고 이 TGF 베타의 신호를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이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대체적으로 저가 기초 연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쓰든지 실험적으로 저희가 하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든 해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서 그거를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논문으로 내서 인정을 받는 이러한 쪽으로다가 저희들은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저희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네가 구해서 했었는데 이 정도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약제에 대한 관심도나 또 그만큼 이제 중요성의 치료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좋은 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네. 아무리 지금은 이 인공이라든가 인공지능에 가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렇게 전체적인 학문에서 보면 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연구라든가 이런 기초 연구 이렇게 하고 기술에서는 원격 기술 뭐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성이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초 연구의 중요성 이런 걸 좀 한번 김 박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나라가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 바이오가 이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아마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전에는 이 투자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좀 지경을 넓히는 데 치중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는 하이 리스크지만 또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만 또 그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일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가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약을 개발하면서 보니까 이 조금 기반은 상당히 많이 다져 있는데 불구하고 좀 디테일이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이 약 개발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A서부터 G까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게 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조금만 결여가 되더라도 이 진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만 좀 복양을 하게 되게 되면 글로벌에서도 저희 한국의 바이오에 대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에 와 있지만은 잘못하다가는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릴 가능성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인력과 기술력과 재력을 가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이 바이오를 개발하는 데를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저희는 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 first in class 어렵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그런 이 쓰나미 같은 것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좀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통 이제 이 회사가 창업분이 짧게 됐습니다는 어떻게 우리가 바이오업체들을 볼 때는 지속 가능한 경영 여건을 이렇게 이제 보는 점에서 보면 위기의 극복 과정 그런 거 좀 잠시 있었으면 시청자분을 위해서 또 투자자분을 위해서 좀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기초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네네. 처음서부터 제가 이 회사 경영은 맡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영은 제가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가 하셔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 저희 회사가
테라젠이라는 회사에서 스피노프 돼서 만들었는데 테라젠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입니다만 거기도 제약이나 유전체가 있는 것도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창업하는 데 관여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메드팩토가 시작이 됐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스피노프에서 만들어졌을 때 또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제가 초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맡겼었습니다. 근데 이 TGF 베타라고 하는 약 외에도 벡터스티브라는 약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었던 발굴했던 신약의 타겟을 저희들이 한 6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발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텐데 근데 처음에 개발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벡터스티브가 제가 35년 동안 해왔었던 이 TGF 베타 신호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대표이사를 2016년서부터 제가 맡게 됐거든요. 이 회사를 경영하는 노하우도 별로 없었고 또 한 가지는 펀딩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라가지고 초기에는 상당히 고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 펀딩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때가 좀 그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상당히 많은 걸 이제 배울 수 있던 수업료를 잘 내서 배울 수 있던 기간이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뭐든지 할 때 때라는 게 시간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다리자. 그 대신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어디 가서 펀딩은 어떻게 해?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어려운 기회가 제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참 도전의 기회가 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이렇게 맡으시고 나서 짧은이지만 어느 쪽에 특별히 이렇게 임직원들이랑 같이 중점을 두시는지 기업의 경영 중점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으시면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제가 이 기업을 특히 이제 테라젠은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것만 제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메드팩토 같은 경우는 제가 맡으면서 제일 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체 회사 사람들이 이제 정직하게 약을 만드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으로서도 그거는 제일 중요한 제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정직한 회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저희가 약을 가져가는 환자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 투자를 해서 하시는 주주분들도 그렇고 이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의 가치는 제가 뭐 이거를 해서 어떤 부를 얻는다든가 이런 데의 가치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가치가 제가 추구하는 데는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우울한데요. 아주 이렇게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부사장님께서 강의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제 가슴에 와닿았다는 것이 그 one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one 메드팩토 스피릿을 좀 만들어 가자. 어떤 의미인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메드팩토의 주인들이 한 가지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어떤 회의 속상이든지 one 마이크로소프트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기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을 할 때 초창기의 회장이었다가 빌 게이츠가 그 다음에는 공동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이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회장이 나타나면서 지금 세계 1위로다가 올라갔었던 엄청나게 커간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이오 회사나 그러니까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공을 했었던 CEO가 드라이브를 해야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거기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바이오 회사는 아주 깊이 있는 저희 같이 이제 바이오 하는 데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그 연구에 대한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접목을 해야 성장에 대한 동력이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이 기술을 보고 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은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은 뭐 대학을 갓 졸업한 연구원이라도 뭔가 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모티베이션 동기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래 모두가 성장을 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완 매드팩토 스피릿이 되지 정신이 되지 뭐 누구 특별한 사람 하나만 거기서 이익을 본다고 한다고 치게 되게 되면 네. 주인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것처럼 이 프로모너퍼블릭 정신, 공공선 정신이 필요할 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테라젠도 제가 처음에 관리했었던 테라젠도 그렇고 네네. 이 임직원들이 네네. 서로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협력을 해서 협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사이언스적 과학적인 면에서 어드바이스를 해도 충분히 그것이 회사의 아주 주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드팩토라는 회사도 만들어졌고 아마 유전체도 만들어졌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좀 저희 회사는 기존에 있는 바이오하고는 좀 독특한 모습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와닿는 말씀을 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또 앞으로 사회가 점점 이렇게 몰 개성화된다랄까요? 개성화되는 이런 시점, 개성화에 아주 더 집중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비단 그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좀 필요한 그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 뭔지 좀 시청자한테 많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오랜만에 여쭤봅니다. 그렇죠. 혁신성장이 뭔가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한국 전 대통령 때 이제 창조 경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 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 때 이 과학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이 과학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자. 이거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매여서는 이제 혁신성장. 이게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추구하는 목표는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하지만 그 크리에이티브 에코노미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러니까 창조 경제라는 책을 쓴 영국의 경영 전략가 중에 존 홉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창조 경제라는 걸 쓰면서 부제로다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라는 부제를 썼거든요. 사실 그게 창조 경제건 아니 과학 경제건 아니면 혁신 성장이건 대부분 다 쉽게 얘기를 하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가장 기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나라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중국이나 인도가 치고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해서 해야 뭔가 새로운 살 길이 생겨나지 남이 다 갔었던 똑같은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항상 이제 질문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연구원도 그렇고 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연구원도 그렇고 발표를 할 때 부정적인 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때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던져놓은 메시지가 과연 뭔가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남들은 생각을 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때는 또 좋은 길로 새로운 이 분야를 열어주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기 때문에 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사람들이 항상 만날 때 과연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글로벌 제약사로다가 성공할 수 있을까? 10가지 약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길리아드라든가 아니 엠젠 네. 같은 회사가 하여튼 혁신적인 약 하나로다가 시작을 해갖고 그렇죠. 글로벌 제약사가 됐잖아요. 그런 걸 저희들이 사실은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회사가 추구했었던 방법으로 하게 되게 되면 10개가 아니라 똑똑한 거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좀 동기부여도 해주고 꿈도 심어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뭔가 이 난관을 이 혁신 성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오랜만에 기업인 통해서 또 이렇게 혁신성장 개념을 이렇게 드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길리어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은 기업인들께 실용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또 이 이전 정부의 창조 경제든 지금 혁신성장 어려운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주변에서 기초 과학이라든가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체험적인 엠벌된 개념에서 나오는 이런 쪽의 말씀은 아주 혁신성장의 본질을 좀 이렇게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또 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혁신성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혁신성장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제약이든 뭐든 바이오업종이든 뭐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뭉치면 한 나라의 경제를 테이크업하게 되는 이런 바탕이 되는지 아니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2주간 이렇게 연속 만나면서 독특한 경쟁력, 지금까지 다 경쟁력이 장점이었습니다는 시청자분한테 제가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이랑 경쟁력, 장점 이런 걸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약속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메디팩토인 저희 회사는 앞에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터미널러지 어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들이 하지 못했었던 방법으로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약을 개발해 보자는 것이 저희 사실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테라젠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의 유전체 회사인데 유전체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제가 꿈꿔왔던 거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약이 될 수 있는 타겟을 많이 만들자. 그리고 찾아내자, 발굴하자. 그럼 그 발굴된 것에 기반을 해서 폴슨 클래스의 약을 만들어서 폴슨 클래스를 통해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제가 이 회사를 했던 목표고 또 메디팩토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스 클래스의 약만 개발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되는데 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이오마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 바이오마커 그거를 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바이오마커 기반에 대한 약을 개발하는데 그 얘기는 왜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대장암 모든 임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임상할 때 환자의 유전체, 그 암에 대한 유전체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약을 같이 썼었을 때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바이오마커가 많았을 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되면 다음에는 그 바이오마커가 높은 환자만을 선택해서 저희 약을 쓸 수가 있게 되게 되면 33.3%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훨씬 높게 치료 여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바이오마커 기반에 대한 혁신적인 First in Class, 그러니까 First in Class의 약을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시청자분과 투자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